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자칭 따릉이 폭주연맹이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면서 행인들을 위협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뾰로롱! 오늘 벌써 8월 1일, 8월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기운을 몰아서 바로 시작하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글로벌 메가 히트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오는 12월 26일 공개를 확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가 티저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또 왜 쓰러지나요? 자, 황동혁 감독 편지를 통해서 시즌1 엔딩에서 복수를 예고했던 성기훈, 이정재 씨가 다시 돌아와서 게임에 참가한다면서 과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자, 시리즈 피날레를 장식할 시즌3 2025년에 선보일 예정이라는 팁도 좋습니다. 자, 앞서 보신 프론트맨 지금 술래 인형. 벌써부터 기대가 잔뜩 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화요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난 화요일 저녁 울산 남구 커피숍입니다. 아저씨 테이블 위에 발 올리고 싶냐? 제발 좀 하신 이경은님. 자,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친구이자 사방가족 김선영, 더는 아프지 말자 하신 최인수님. 자,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번 주 월요일 밤 9시 30분쯤 경남 양산 32-1번 버스에 저 투명 우산 놓고 내렸습니다. 저한테 너무너무 귀한 우산이에요. 습득 가신 분 꼭 좀 돌려주세요 하신 신현정님. 진행자님,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그만 좀 타박했으면 좋겠어요 하신 이은숙님. 매일 사반 보고서는 그 내용을 자식들한테 전해주시는 박송희 여사, 내일 8순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건강하고 사랑해 하신 곽은영님, 부산의 이미연님, 김선도님, 조정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가보죠. 중국 스파이 처단하려고 했다.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담배 피로 나온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백모. 자,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온갖 잡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일단은 들어보시죠. 일본도를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범행 당일 일본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뭔가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를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셨어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미안한 말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심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유가족분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유가족분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피해자 그리고 또 유족 미안한 마음 없고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한 일이고,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해서 난 마약 검사 거부했다는 거고 나 심신미약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자, 오 교수님, 진짜 미친 건가요? 아니면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자신의 그 심신미약이라든가 이것을 좀 강조해서 자해를 좀 더 감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일본도를 가지고 한국인을 갖다 저렇게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본인은 정신이 말짱하다, 전혀 심신 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한 것이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 참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놓고 적어도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기서 어떤 개인 사무원을 갖다가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유족을 갖다가 2번 죽이는 상당히 잔인한 그런 행동이고요. 마약 검사 아직 나오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마약 검사에서 투약 여부하고 상관없이
저런 종류의 그 사람은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오늘따라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약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도 듭니다만, 자, 양 변호사님, 두 자녀의 아버지 40대 피해자 오늘 발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발인식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의 눈물 속에 치러졌습니다. 근데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본 아내분은 그냥 너기른 표정으로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또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허공의 아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다른 모습보다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건 두 아들이었죠. 4살, 9살 두 아들이 있습니다. 9살 난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리고 4살 아들은 외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전동 휠체어 훼손 사건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웬 남성이 자리에 앉은 채로 전동 휠체어 바퀴를 지금 만지작. 자, 뭔가 뾰족한 걸 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바퀴 양쪽을 오가면서 뭔가 쿡쿡 찌르고, 뭔가 쿡쿡 찌르고 일단 자취를 감춥니다. 자, 또 다른 날 영상인데요. 민소매 차림으로 나와서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바람 안 빠졌나 싶어서 꾹꾹 찌른데 또 찌르고 막 눌러보고 지금 막 확인을 하고 있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정말 요즘 왜 이렇게 사방이 지뢰밭인지 몰라요. 네, 이 제보자는 서울 신내동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외삼촌이 기막힌 일을 당했다며 대신 제보했습니다. 영상은 2개뿐이지만 지난 2월부터 바로 어제 새벽까지 총 5번이나 타이어가 망가졌는데요. 수리를 받을 때마다 12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수리비만 48만 원이 들었고요. 어제 망가진 타이어는 아직 수리 전이라고 합니다. 피해가 3번째가 되니까 타이어를 수리하려 하는 사장이 CCTV를 설치해보라고 권유를 했고, 그 이후 4번째, 5번째 피해 장면이 저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기게 된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외삼촌은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서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것 말고는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저렇게 타이어가 터져 있으면 외출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겠죠. 제보자는 외삼촌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생활하시기 때문에 원한을 살 일도 없고 영상 속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하신다. 아파트에는 3, 4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나 속상해하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보자의 어머니가 돈을 줄 테니 휠체어를 고치라고 하는데도 외삼촌은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 안 고치겠다며 버티고 계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조금 전 저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 들어왔네요. 네, 지금 이제 범인 모습은 이 엘리베이터 CCTV하고 출입구 CCTV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단으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갖다 아예 이용할 필요가 없는 같은 동 주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경찰에서 근거가 됐으니까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 지금 2차례 범행만 찍혀 있고 이전에 3차례 범행도 동일인의 그 범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런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은 이게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애인을 상대로 저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아마도 저 사람의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하나의 어떤 그 자기의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근거가 됐다니까 반드시 법의 그 심판의 대가를 받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전해드리면 정신질환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본인도 경찰에 계속 죄송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역대급 무개념 주차입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여기 공항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웬 검은 차들이 1대, 2대, 무려 3대가 줄줄이 서가지고 그야말로 이거 뭐 알박기 주차 아닙니까 이거? 예, 자, 다음 날 뺏겠지 싶어서 갔건만 요지부동. 심지어 바로 옆에가 왼편이 주차장인데도 저렇게 길목을 틀어막고 불법 주차를 하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네, 제보자는 공항 리무진 버스 측 관계자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곳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의 도착장 진입로인데요. 이틀 전에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진입로에 이렇게 불법 주차한 차들을 처음으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나 연락처가 없어서 결국 멀리 다른 길로 돌아서서 도착장에 갔다고 하는데요. 이 중 한 차량이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버스를 비롯해서 다른 리무진 버스들도 멀리 다른 길로 돌아서 가거나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조심히 서행해서 지나가야 했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이 차량의 차주는 주차장이 만차인 상황에서 비행기 시간에 쫓기면서 진입로에 무단 주차를 하고 해외로 출국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견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결국 차주가 귀국하는 내일까지 리무진 버스가 멀리 다른 길로 돌아서 운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쩌면 좋니? 공항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갔으면 되잖아. 저기 대놓고 해외 가면 그게 마음이 편할까요? 저도 그래요, 진짜. 저는 불편해서 어쨌든 간에 해외 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되고 또 주차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저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글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과태료가. 아하. 만약에 4일 정도 있는다 하더라도 16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 그냥 확 드러내든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부숴버린다고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거한다는, 왜냐하면 다른 사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리무진 버스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현행법상으로 좀 불가능해요. 만약에 외국의 어떤 사례라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면 절대로 저렇게 안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과태료를 한 20만 원, 하루에 20만 원. 하루에 한 100만 원 해버려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다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우산으로 꾹.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조용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자, 그때 우산을 휘두르면서 나타난 남성. 우산 끝 뾰족이를 차에다 대고 꾹 하고 아이고 뭔가 이제 뭐가 해소된 듯한 저 가벼운 발걸음 좀 보세요. 차주가 다음 날 출근을 하려고 차를 딱 봤더니 저렇게 앞문부터 뒷문까지 스크래치가 쭉. 양 변호사님 정말 저 인간 얼굴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CCTV로 아마 제보자는 얼굴을 보셨을 텐데 제보자와도 그리고 가족들과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 7월 19일 새벽 2시 정도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저기 불법 주차한 게 아니라 지정 주차 구역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 남성이 저렇게 쭉 긁고 지나갔고요. 뒷문 팬더부터 앞문, 뒷문, 앞쪽 팬더까지 수리비만 전부 18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차주인 제보자분은 저기 지역이니까 동네니까 예.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을까 봐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짧게요. 2012년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 뽑은 지 한 달 됐던 제 차가 저렇게 그어졌던 날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7년 언젠가가 기억이 나는데 차라리 제 피부가 그래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라일체. 차라리 내 피부가 그러니까 왜 내 차한테 저러냐고. 그러니까 말이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징글징글 인색한 그녀. 아, 저 멀리 미국에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밥값에 인색한 지인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지 20년이 넘은 한인이라고 합니다. 이민 직후부터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 좋은 언니에게 딱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밥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니가 밥을 사준 적은 단 한 번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같이 만난 다른 지인이나 사연자가 샀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사연자가 밥을 사주기로 하고 만났는데 중간에 언니의 남편도 와서 셋이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언니의 남편이 밥값을 내겠다고 돈을 꺼냈는데 언니가 갑자기 득달같이 당신이 왜 내? 라면서 돈까지 빼앗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네가 사기로 했으니까 네가 내고 이 돈으로 내가 다음에 밥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밥을 못 얻어 먹었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단둘이 만나게 되면 언니가 갑자기 다른 지인을 불러서 사연자와 지인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밥을 사도록
교묘하게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연자가 참다 못해서 앞으로는 무조건 더치페이로 해야 내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너무 정이 없잖아 이러면서 있는 짜증을 다 내더니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답을 얻어먹으려고 나를 만났는데 쓸모 없어지니까 버리는 건가 싶어서 실망을 넘어서 환멸까지 느꼈다고 하는데요. 더치페이 하자고 했다가 손절당한 저 잘못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빨리빨리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언니, 다혜 언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조금도 손해 안 보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미국에서 산 지 벌써 20 years야. 이민 올 때 정신머리 한국에 두고 왔니? 아메리칸 스타일로 계산하자니까 바로 손절을 해. 외국 살면 한국 사람 조심하란 얘기가 너 누가 한 소리야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언니예요. 어머머머머 이 집에 말하는 것 좀 봐. 야, 누가 들으면 너만 돈 낸 줄 알겠다. 한국 사람의 정의라는 게 뭔데?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내고 품앗이하고 상부상조하고. 네가 언제부터 버터 먹고 살았다고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생긴 건 꼭 신토 부리면서 disgusting, go away, X. 자, 박 변호사님. 네,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게 아마 한두 번 느꼈으면 이렇게 제보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20년간 이렇게 미국에 와서 미국 스타일이 아니고 또 한국 스타일 그런 거 잊어버린 게 아니고 돈 아까운 거예요. 만나지 마세요. 돈 아까운 거예요, 돈. 그러니까. 기돈. 자, 교수님. 제보자분이 인내심이 많으신 건지 20년이면 좀 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 좋은 언니인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그 워딩 자체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밥을 딱 한 번 샀으니까 그걸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미국의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쪽 지역에서는 대강 누구인지 알고 계실 테니까 밥을 사지 않고 연을 끊으신 분 앞으로 큰 부자 될 소식을 갖다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사건 반장 보시는 분들이 참 착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았어? 진짜 한 2달 참았다고 해도 그냥 저 언니가 마지막으로 제일 잘한 건 그나마 손절 시켜준 게 정말 그나마 더 안 뜯어먹고 내 손으로 자른 게 아니라 잘림을 당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냥 그냥 그게 나으리니 생각을 하십시오. 더 당했을 것 같아요. 더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오늘은 제대로 든 거죠? 네. 자, 설명해 주세요. 네. 본인 의견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베푸는 마음은 그 마음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더 좋은 분에게 베푸시면 좋겠고요. 샌드위치님 염치가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이 클레이톤님은 왜 손절을 당하나요? 손절을 해야죠라고 하셨고요. 박혜영님 절대 사연자님이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지난 21일 오후 경북 칠곡 부근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때 박균 변호사님이 전해주신 건데 차 세워놓고 하얀색 차량을 향해서 우산 막 휘두르면서 무차별 난동을 부렸던 저 인간 저거. 저 피해 차주분, 하얀색 차주분이 방송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 사람이 당초 시비가 붙었던 차량과 혼동을 했는지 애먼 우리 차에 와가지고 저런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자, 그때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보세요. 야, 죽기 싫으면 빨리 튀어나와 하듯이 막 노려보고 있어. 차 밖에서. 자, 제보자님을 포함해서 남성 2명이 차 안에 있었지만 응대하지 않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저 인간 어떻게 됐느냐? 경찰에 입건됐다고 합니다. 찍어. 와, 나래졌네. 자전거가 행인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이번에는 킥보드까지 타고 붐비는 유흥가 사이를 빠르게 질주하는데요. 심지어는 일부러 핸들을 꺾어서 금방이라도 부딪힐 것처럼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경찰도 무섭지 않다는 듯이 조롱하면서 길 위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이들.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앞서 보신 영상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실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공분하실 겁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연히 이걸 보시고 제발 이놈의 자식, 죄송합니다. 제발 얘네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하시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따폭연, 이게 뭘까요? 예, 따릉이 폭주 연맹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SNS에 팔로워만 2,700명이 있는 계정의 이름이 따릉이 폭주 연맹이에요. 근데 원래 아시겠지만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이런 공유 자전거를 따릉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그냥 바퀴 달린 건 다. 근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그걸 얌전하게 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인도 차도 오가면서 폭주를 한다는 거예요. 저 예. 생인분 보세요, 저거. 그리고 깜짝 저렇게 놀라서. 폭주하는 걸 자랑스럽게 영상으로 올려놓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겁니다. 자, 우리가 얘네들 전에 폭주족 아시잖아요. 그 무슨 3.1절 8.15 때 막 바라바라바라바 하는 애들. 걔네들은 도로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인도 위를 질주하네? 네, 맞습니다. 보통 폭주족이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몰고 집결해서 도로 위를 점거하고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무리들을 뜻하는데요. 이 신종 폭주족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공유 자전거 또 공유 킥보드가 등장한 이후에 이것들을 타고 고개 운전을 하는 건데요.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면 주로 인도를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행인 사이를 지나가거나 부딪히기 직전까지 가까이 접근을 해서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기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킥보드나 자전거는 보행로를 다니면 안 되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개 운전을 스위밍, 즉 수영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를 헤엄치는 것처럼 지나는 모습을 비유한 듯합니다.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오직 모험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 이 영상 좀 보세요. 저 행인들 빽빽한 곳을 막, 응? 와. 자, 오 교수님. 아, 진짜 저것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저게 이제 폭주족들, 즉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3.1절이라든가 8.15 때 그 뭐 저기 뭡니까 소방 그 저기 불 끄는 거 막 쏘면서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경찰에 대한 조롱이라든가 적개심도 뭐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와 추격전 벌이는 것을 무슨 그 게임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것은 서울 논현동에 있는 번화가 인근에서 촬영된 건데요. 저게 만약에 사람을 갖다 탁 치는 순간에 그 사람 허리 같은 데가 뭐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차가 사실 저렇게 하니까 제대로 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못 잡으면서. 그래서 손가락 욕도 날리고 또 게시물에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도 영어 욕도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현장에서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는 외국의 예를 갖다가 참고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 금융치료도 해야 되고 이 법 만들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이거 보시고 이 입법 활동 즉 경찰이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 반드시 해 주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전국의 경찰 가족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빠, 우리 아들, 딸이 저 녀석들한테 저런 취급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진짜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자, 양 변호사님, 얘네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보면요. 그냥 중고등학생들로 많이 추정이 됩니다. 게다가 알 수 있는 게 아예 제목이 이런 식이에요. 중졸 기념 킥보드 타기, 하교 후 담배 한 개. 뭐 이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그런 애들은 스쿠터는 10년대생이 접수했다. 너희가 공부할 때 나는 달릴게. 그냥 중고등학생이라는 걸 대놓고 하고 있고요. 그냥 저기 해시태그로 하죠. 저기도 보면 뭐 중딩, 고딩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단 전동 킥보드 자체가 원동기 면허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면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신분증 같은 거 이렇게 등록해 놓고 쓰는 겁니다. 뭐 댓글들 보면 우리 엄마 신분증으로 이거 빌렸다. 이런 걸 막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자, 일단 면허도 없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멧도 안 쓰죠. 심지어 저 킥보드가 그 2명 이상씩 타기도 합니다. 그거 지칭하는 용어도 따로 있을 정도에 게다가 영상을 찍고 있죠. 그럼 뭐예요?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앞에 묘기를 부리면서 타고 가는 녀석보다 이걸 찍고 있는 이 뒤에 가는 녀석이 더 위험해요. 사실은 그렇죠. 자, 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하거나 화를 내는 행인들에게 더위 X 먹었으면 집에 가서 곱게 들어가라라든지 뭐 앞을 좀 보고 다니라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저것을 갖다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정도 또래에 있는 애들도 나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뭐 저 또래 같은 경우는 자기들 또래들이 뭐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야말로 겁 없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를 보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그러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데 저걸 그냥 방치를 하고 저건 모험을 즐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군가 만약에 저 차에 쳐서 죽거나 또는 불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정도의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 이제 따폭연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냥 되게 장난스럽게 그렇게 네이밍을 했나 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곧 정기 모임을 한다고요? 네, 7월에 예고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8월 10일 오후 7시쯤에 강남에서 집결을 예고한 건데요. 계정 팔로워가 2,0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모 겸 폭주를 진행하려고 한다. 자폭, 자전거 폭주, 킥폭, 킥보드 폭주, 또 픽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어느 정도 타는 분들은 함께하자, 경찰차들은 다 털릴 준비해라 이런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물 댓글에는요. 참여하고 싶다는 댓글들이 우르르 올라와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강남처럼 밀집된 지역에 이런 과속, 난폭 운전이 벌어진다면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행인들의 안전이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도 정모 계획을 알고 제발 참사를 막아달라면서 제보를 해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예. 좀 대미를 장식해 주세요. 문제는- 지금 채팅창에 분위기가 뭘 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어떤 업체에서 법적 조치할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 관리기관 입장에 보면 시설공단에서 따릉이 수사기관이 요청을 한다면 뭔가 적극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박 변호사님, 네. 저렇게 회원 자격 정지한다고 얘네들이 안 타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자동차의 뭐 이렇게 공동 운행 이런 것들은 처벌이 가능한데 이 킥보드 이걸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 박 변호사님, 애매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온다, 발로 차버려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한데 뭐 또 다른 또 범죄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강남의 경찰서에서 지금 한다고 하니까 단속으로 하고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거를 보고 있어야 돼. 참 이게. 그러니까 보셨지만 이게 주로 인도 위를 달리다 보니까 경찰차가 쫓지를 못해요. 폭주족들이야 도로로 달리니까 그냥 뭐 경찰차가 추적이라도 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 진짜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주말 아침 아빠와 딸이 아파트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엄마도 웃으면서 이를 지켜보는데요.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던 이들, 하지만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숨겨진 아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12년 전에 벌어진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2012년이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7살 아이가 4월경부터 갑자기 무단 결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도 연락을 해보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해보고, 공문도 보내고 해도
전혀 대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서 왜 이게 4년이나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당국에서 이거를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찰이 이 수사에 나섰는데 어머니에게 연락을 먼저 해봤더니 어머니가 나도 잘 모른다. 아이가 가출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친어머니인데 아이 나이를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횡설수설 대답이 들어왔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친부를 찾아서 이 체포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나는 잘 모르고 나 지금 뭐 몇 년 전에 지금 집을 나왔다가 그 친한 중학교 동창 집에 머물다 왔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의 집에서 뭐가 나왔죠? 네, 지금부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두 개의 가방 안에는 당시 7살이던 남자아이의 시신 일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친부인 최 씨는 사실 2012년 10월 아들이 욕실에서 넘어졌다가 의식을 잃었다며 당시 병원에 안 데려갔었는데 한 달 뒤에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내가 아들을 죽이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모 한 씨는 내가 잠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실에 보관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혼자 남을 딸아이가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약 4년 동안 아들의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친모 한 씨가 긴급 체포되자 아들의 시신을 이삿짐인 척 최 씨의 지인 집에 옮겨놓다가 덜미가 잡힌 거라고 합니다. 자, 친부란 자는 난 죽이지 않았다, 아들 죽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친모의 말은 달랐습니다. 네, 친모 말에 따르면 남편이 좀 아이 체벌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남편의 좀 몸무게는 운동을 많이 해서 90kg 거구였고 또 아이는 16kg 정도 좀 작은 아이로 보였습니다. 당시 이제 이 7살 아이에서 매주 두세 차례 1시간 정도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친부 얘기에 따르면 자기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기는 맞았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친부, 친모 둘 다 어린 시절에 친부모한테 잦은 체벌을 당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7살짜리 아이 체중이 16kg였습니다. 16kg.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 평균 체중이 26kg인데 무려 10kg이나 체중이 덜 나갔던 아이였어요. 자, 오 교수님. 나도 많이 맞았으니까 나도 뭐 우리 아들도 이 정도는 팰 수 있다. 뭐 이건 이 얘기인가요? 부모한테 맞은 아이들이 다 이런 짓을 갖다 하는 것은 아니죠. 경찰 조사 결과에 아들이 이제 욕실에서 넘어져서 다쳐서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친부 이 최 씨에게 폭행을 당해서 방치되고 난 이후에 숨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따르면 2012년 11월 초에 친부 최 씨가 술에 취해서 당시에 7살이었던 아이를 2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 머리를 갖다 권투하듯이 강하게 이제 때렸고 당시 7살 아이는 폭행과 굶주림으로 결국 탈진한 그 상태에서 누워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머니 친모 한 씨가 아들 모습에 대해서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기아 선상에서 헤매는 그 아이들 마른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다.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친부 최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까 봐 아들을 방치한 채 그대로 숨지게 했고 그런데 이 죽은 아이가 눈을 감지 않는다고 눈 위에다 테이프를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자기 자식을 시신을 훼손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집 근처에 있는 시민회관 공중 화장실에다가 변기에 유기를 했고 그리고 남은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친부모임과 악망과 구분이 안 갑니다. 자, 이자들의 범행 4년 후에 드러났습니다. 그 부부의 모습 보고 가시죠. 아들 안 보고 싶으세요? 신경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이 사건을 이제 들여다봤는데 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걸 내가 왜 진작에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올 내용도 또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아들이 사망한 후에 함께 대형마트에서 시신을 훼손할 각종 도구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자신들이 먹을 김밥과 과자도 함께 샀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들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후에 냉동실에 넣었고 단골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합니다. 또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 종일 청국장을 끓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들은 2013년 인천으로 이사를 갈 때도 아들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딸을 사랑하는 너무나 평범한 부모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웃은 아들이 있는 줄을 몰랐다면서 엄마가 딸의 학교 행사에도 잘 참석을 했고 출퇴근할 때 아이를 꼭 데리고 다니는 등 딸을 극진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 친부 최 씨가 딸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도 종종 봤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부부는 아들을 죽이고도 태연한 일상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평범한 가족 행세를 했던 겁니다. 아들의 시신, 그 부패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청국장을 끓였다. 이 자들은 정말 악마입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체포된 후에도 정말 꼬박꼬박 끼니 잘 챙겨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재판받을 때도 우리 그 출소 후에는 한식조리사 자격증 따서 음식점 운영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재판부에서 했다라고 해요. 경찰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또 그렇진 않은 정상인으로 나왔답니다. 그게 저는 더 놀랍기도 한데 어쨌든 재판을 받은 결과 지금 사체 유기하고 살인죄로 친부에게는 징역 30년 그리고 친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두 사람의 친권, 그러니까 딸에 대한 친권이죠. 친권도 박탈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하물며 유영철도 말이죠. 자기 자식 앞에서는 정말 순한 양이 됐다라고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유영철 같은 경우는 죄를 자기가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경찰에서 너희 아들을 데리고 와서 대면을 시키겠다, 대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술술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면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유영철보다도 더 정말 악마 같은 인간들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낳은 그 자식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살해하고 또 거기에서 또 어떤 그런 잔인한 짓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이 친모라는 사람은 모성 본능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정말 자기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 했었어야지 어떻게 거기에 같이 가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30년, 20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최고의 콤부차에 필요한 건 최적의 비율로 찾은 블렌딩. 몽베스트 블렌딩 콤부차.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거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컴팩트한 사이즈에 얼음은 더 빠르게, 크기도 내 취향에 맞게. 큰 얼음, 작은 얼음. 얼음 정수기는 거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센스 최강 알바 입장합니다. 금속 최강, 일머리 최강도 입장하나요? 학습력 최강, 책임감 최강까지 입장합니다. 모든 생애, 모든 알바, 천국으로. 모든 사장님 입장해주세요. 알바 천국.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